네, 우리 경기 꿈의 대학 수업에 참여한 하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나 모습이 잘 보이는지요? 여러분들 댓글이나 혹은 목소리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고 또 얼굴이 잘 보이시는지요? 목소리 잘 들려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얼굴은 안 보이나요, 혹시? 그 PPT 화면 보여요. 그렇군요. 아유, 제가 여러분들 PPT 화면이 잘 보인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웹캠이 겹쳐서 그러는 것 같은데 강의를 녹화를 해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려니까 아마 여기에 제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면은 녹화해 놓는 데는 제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수업을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요, 경기도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경기도민들이 낸 이 일종의 지방세를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을 하는 그러한 국세 후원도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 강의까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실 때에는요, 흔히 말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수료증을 얻어서 수시 전형 때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시 전형 때 수료증을 대학 교수가 직접 진행한 수업의 수료증, 경기도 교육청이 인증하는 수료증을 내게 되시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한 학기에 3개씩 들을 수 있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계속해서 들어서 내게 되면 그것만도 실은 뭐 4학기 다 채우면 12개가 되거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참여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는데요. 그러면 뭐 15개의 수료증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수시 전형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 저를 만났는데요. 최대한 여러분들께서는 그 수료증을 꼭 받고 대학 입학하는데도 혜택을 좀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많이들 어려워하는 역사를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뼈대를 잘 잡으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결국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8번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8번 수업 주제는 간단히 말하면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다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근현대사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저랑 같이 하나씩 하시면서, 문학, 뭐 국어 쪽에 속할까요? 건축, 뭐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우리 수원의 화성 같은 것도 일종의 건축인데요. 화성이야 18세기 정조 때 만들어진 거지만 근현대사에서 만나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예술, 뭐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음악, 여러분들 좋아하는 케이팝도 우리가 만나게 될 거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음악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수업이 지향하는 바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는 것 중에 왼쪽 하단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저 박수근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나라 화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빨래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은 항상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에 가서 보면은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작품들을 내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뭐 박수근 선생님만 뭐 대한민국 최고 화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분의 이 독특한 질감이 있는 한국적인 그림은 세계적으로 또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이분이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작품이 대단히 고가의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 그림은 그래요. 우리 그 해방 이후 가난했던 시절, 뭐 예를 들면 집안에 수돗물도 안 나오고 세탁기도 없었던 시절에 빨래를 하는 사람들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때 모습이 되겠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은 1950년대 또는 1960년대 초까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면은 고무신을 신은 검정 고무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염색을 뭐 흰색을 좋아하니까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염색하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빨래터에서 일을 하시는 흔히 말하는 여성분들 복장은 뭐 대단히 수수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했던 우리 시대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보면 좀 정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본 적도 없고 겪어보지도 못하셨던 게 확실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약간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는 떨어져 있는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한국 근현대사를 새롭게 조망하면서 역사가의 시선은 어떤 것인가? 나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다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안산대학교 교수 이선우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이번 오늘 수업할 내용 얘기를 드리면은요. 제 소개도 좀 드리고요. 코로나만 아니면 실은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만나서 햄버거라던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피자 같은 것도 좀 제가 나눠드리고 토론도 하면서 얼굴 맞춰보면서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한편 그러나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좀 출출이 내리는 날이면은 여러분들 수업 오는 것도 힘들고 집에 가실 때도 쉽지 않거든요. 이 말이 수원이지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저녁 드시면서 편안하게 핸드폰 켜놓고 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건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또 좀 감사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좀 오늘 처음으로 경기 구매대학 제가 하면서 녹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수업을 들어올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이 수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안내를 드릴 거고요.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흔히 말하는 그 개관, 영어로는 이걸 오버뷰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망해 보는 거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요. 한국사 능력시험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한국 근현대사는요. 1863년 흥선대원군이 그의 아들 고종이 왕이 되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이 수업을 듣는 지금 이 시간까지가 한국 근현대사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대략 150년 60년 남짓한 시기가 근현대사에 속하게 되는데요. 우리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한국사 능력시험은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문항 중에 1863년 이후 현재까지 160년간 역사에서 20문제가 나옵니다. 40%가 이 근현대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 과목인 한국사를 만나게 되면 20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보수 정권에서는 그 중에 약 25%인 5문제가 근현대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진보 정권에서는 근현대사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반 50% 10문제가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근현대사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그런데요. 그 정도로 근현대사 비중이 높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진보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작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우리가 다룰 근현대사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도 10문제가 나왔었고요. 당연히 올해 수능에서도 절반 10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공무원 출제위원 출신이고 제가 박사고 제가 제 선후배들이 다 수능 출제하러 가는데요. 가게 되면은 그분들 대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근현대사를 조금은 새로운 시각에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저는 그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대에서 교회사를 주제로 철학박사학위를 2010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한편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싶어서 일반 대학원 사학과 서양사 과정의 박사 과정을 추가로 정식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저는 수료를 했습니다. 결국 철학 박사학위, 교회사 박사학위는 취득을 했고요. 서양사 박사학위, 문학 박사 과정은 한 학교에서 2개의 박사학위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정식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박사과정 2개를 마쳤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010년 제가 썼던 박사학위는 연대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저는 연대에서 박사후 연구원 2년 하면서 5년간 외국인 또는 박사과정 학생, 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로 강의를, 역사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안산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건국대학교 행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 정식 교과 과목을 진행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가 운영하는 공무원 학원 초청받아서 단연간 강의한 바 있고 EBS에서 공무원 특별 강좌에 초청받아서 또 여러 해 강의한 바 있습니다. 해커스라고 하는 학원이 있는데요. 해커스 고시학원에서는 임용고시,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 여러 해 또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제학술 저널에 다수 논문 낸 바 있고 저서도 여러 건 있죠. 수원의 인계동의 국제사이버대학교 정교수로 4년간 근무를 하면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 경기 꿈의 대학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감사드리고요. 자,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빨간 글씨 blue 숫자 4 히스토리 @mail.net. 여러분들 대학 가신 다음에 연락하셔도 되고요. 우리 수업 들으실 때 아무 때고 이메일 주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 방학 때도 궁금한 게 있다면 저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재능기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경기도 교육감님의 의견에 적극 동조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외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됐건 인생 상담이 됐건 그 무엇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저는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걸 물어봐 주시고 대학 진학 상담, 가정 문제 뭐가 됐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 이메일 주소 말고 핸드폰 주소, 핸드폰 번호죠. 010-2780-2665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010-2780-2665번. 그래요. 전화 아무 때고 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아무 때고 전화하실 수 있지만 제가 대학에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은 또는 누구를 만나고 있으면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경기 꿈의 대학을 듣는 수원 지역의 학생 누구입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 드릴 수 있을 때 곧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긴급한 상담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즉각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업 진행되는 동안 물론 제 핸드폰 번호를 여러분들이 010-2780-2665 저장해 놓으시면 카카오톡에 당연히 제 카톡이 뜰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우리 단톡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을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한두 학생은 아직 단톡방에 초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본인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초청할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듣는 모든 분들은 모두 제가 우리 경기코미디학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드린 내용을 받으셨을 겁니다. 단톡방 운영을 위해 지역, 이름, 학교 적어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그래요.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중이라도 그걸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 단톡방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 자료 또 기타 다양한 자료들을 꾸준히 올려드릴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수업시간 중에 음악 프로그램도 그런 링크를 걸어드려서 노래를 좀 보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들을 감상하면서 저랑 같이 수업을 입체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진을 보면은 포스터가 있는데 푸른 한국사. 아유, 벌써 이렇게 바뀌었나요? 제가 아마도 2008년대 모습 같아요. 2008년인가? 2009년인가요? 2009년인 것 같은데요. 네, 한 12년 전 비교적 젊었을 때 제 모습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공부하는 학생들 특강을 했던 포스터 같고요. 그 옆에 사진은 뭐 조금은 이외의 사진일까요? 뭐 그래도 지금보다는 제가 봐도 좀 젊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한참 박사학위 받고 강의했을 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 제 아들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큰아들이 제가 경기 코미디아 강의한 지가 3년이 넘어가는데 올해가 3년인지 4년인지 가물한데요. 제 큰아들이 대학교 2학년입니다. 대학교 2학년 2학기니까 제가 경기 코미디아 강의할 때 한참 그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죠. 다만 그 아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저는 현재 동탄이라고 하는 수원 밑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짜리 꼬맹이 둘째는요, 뭐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다 저하고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제 자녀들과 유사한 나이 그 어딘가 있는 분들입니다. 막내 중3짜리와 큰아들 대학교 2학년 사이에 있는 고등학생을 저는 오늘 만나고 있는 것이죠. 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뭐 부모님들이 아마도 뭐 제 나이랑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보다 좀 어리시거나 뭐 좀 비슷하거나 그런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수업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우리 강좌 목적입니다. 근현대사 한국사 능력시험 중에 40% 20문제가 나오고요. 수능 20문제 중에 50% 10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구간이고 당연히 160년 역사에서 많은 걸 물어보니 매우 까다롭습니다. 많이 어려워합니다. 사람 이름 낯설고요. 지명 이름도 낯설고 단체라던가 사건의 이름들도 어떨 때는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현대사를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만나는 8번의 수업 또 이 2021년 2학기 동안 적어도 매주 한 번은 한국사 교과서를 정독을 해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근현대사 부분은 저하고 8번 만나니까 최소 8번은 정독을 하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2학기 대략 뭐 한 15주 잡고 15번을 정독하시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붙고 재미와 흥미가 느껴지실 겁니다. 토요일 아침 한 3시간, 뭐 일요일 아침 3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부탁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말고 교과서 전체를 좀 여러분들이 다 읽어와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 강좌를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녹화하고 있는 데는 제 모습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제가 2대를 동시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아마 현재 제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 이 강좌 녹화한 거를 저는 보실 수 있도록
활용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 의도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수업은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예를 들면 뭐 소설이라던가 시라던가 수필이라던가 이런 문학 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 그리고 뭐 미술 작품들, 음악, 그 다음에 종교라던가 어떤 사상, 공산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보다 재미있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저는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들을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미용하는 강좌에 참여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뭐 유튜브 강좌 지금 듣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들어오신 건 적어도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공부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구한말, 일제강점, 예방이후 현대사를 다양한 부분의 과목과 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지도할 것이고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역사는 흘러간 옛날을 공부하는 것이지만 그걸 왜 우리가 필수로 강조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필수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사립이 아니고 국립고등학교라고 한다면 말이죠. 국어 선생님이건 과학 선생님이건 음악 선생님이건 체육 선생님이건 최근 임용된 선생님들은 한국사 능력시험 3급이 있어야지만 교원 임용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나는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나이가 비교적 젊고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확실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한국사 능력시험 3급 이상을 획득하신 분들입니다. 국가 지침에 따라 한국사 능력시험 3급 이상을 획득해야지만 교원 임용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중학교에 항상 긴장합니다. 내가 역사 선생이기는 하지만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역사를 제법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역사 선생님들은 대단한 실력자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직접 학원에서 가르쳐봐서 압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도 해봐서 알고요. 얼마나 전문가들의 공부를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는 역사 선생님 충분히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의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나간 과목을 배우는 역사지만 우리가 심지어는 물리 선생님도 역사를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근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역사라는 과목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조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역사 공부라는 제일 큰 이유는 현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뭐 굳이 지나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제일 큰 이유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걸 통해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수업의 마지막 장면은 8번째 수업이 되겠죠.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면 1, 2, 3차 산업혁명을 알아야만 합니다. 6차 산업시대를 이해하려면 다른 산업의 구조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업 마지막 우리가 만날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원래는 이 수업이 토론이 중요시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현재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 강의 때 파워포인트와 다양한 자료를 준비할 거고요. 수업 전에 여러분들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또 우리 경기꿈의대학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지할 것입니다. 파일이 크기 때문에 경기꿈의대학 홈페이지에 파일이 못 올라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자료는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받으실 겁니다. 그런 걸 컴퓨터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다운을 받아 놓으시고 편하게 반복해서 좀 보시면서
교과서 읽으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방학 때쯤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면은 EBS 수능 특강 같은 교재 하나 떼시고 수능 기출문제집 하나 정도 떼시면 내년도 뭐 읽어봤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선생님 근현대사 말고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세요. 내년 1학기에 저는 조선왕조의 역사를 궁궐과 왕릉을 주제로 조망하는 수업을 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저하고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또 대학 가신 분들도 도움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만남은 소중한 거고 인연은 의미가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선생님, 교수님 그렇다면 조선하고 근현대사 말고는 어떡합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유튜브에 풍산계 그룹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풍산계 그룹. 거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치면은 제 이름 이선호가 또 제 얼굴이 나올 겁니다. 아까 포스에서 보셨던 얼굴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제가 다양한 자료와 함께 구석기 시대부터 강의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사 능력시험 1급을 대비하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뭐 시간 있으실 때 그런 뭐 한 20분에서 30분짜리 분량인데요. 하나하나 들으시는 거죠.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저한테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전화로 필요한 자료도 요청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뭐 다음 카페 한국사능력시험 방에도 들어와서 뭐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도 받으시고 거의 유료 사이트에 다 돈 내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무슨 돈을 받겠어요. 그냥 다 회원 아이디 드릴 거니까 오셔서 혜택 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평생 혜택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구매대학 강의도 좀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사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쉬운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문법 보고 많이 리스닝 들어야 됩니다. 역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에 들이는 노력 10분의 1이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역사 전문가 중 한 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거는 억지로 외웁니다. 한국사 사람 이름과 사건 이름 외우는 거는 짜증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영어에서 리스닝, 영어 동영상 주거나 돈 내고 듣습니다. 제가 유튜브, 경기구매대학 다양한 자료를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제공해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안 보려고 하면 공부 안 하겠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노린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 딴지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미용사가 되신다는 데야 제가 이 수업 굳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에도 수능 한국사는 필수이고 대기업을 취업하려고 해도 한국사 능력시험 자격이 없으면 남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교사가 되려고 해도 한국사 능력시험 3급은 있어야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해야 하면 한국사 능력시험 또 어떤 건 3급, 어떤 건 2급 이상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체 가서 승진을 하려고 해도 한국사 능력시험 최근 점수를 요구합니다. 영어와 한국사 두 과목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수업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국사에 대한 저변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어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 뭐 여러분들 활용하시는 것처럼 앱이 있습니다. 앱에 가서 핸드폰 들고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영어로 헬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그러나 왜 우리에게 그렇게 영어를 요구할까요? 세대는 바뀌어가는데 나중에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영어를 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 가기도 어렵거니와 대학원 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대학원 서적은 대부분이 영어책입니다. 드물게 뭐 한문학과 같은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영어를 요구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요. 대기업 갈 때도 영어 성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역사, 문학, 철학, 예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TV 채널 중에
R이랑 TV가 있습니다. 이거 결국 국가 채널입니다. KBS처럼 국가 채널인데요. 매년 대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섞어서 우리나라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연히 자원에서 응모하고 예선 거쳐서 본선에 참가하는 학생들 중 상을 받게 되면 거액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들 합니다. 아유, 지난 일요일 제가 제8회 논장판이 바로 말씀드린 그 R이랑 텔레비전이 운영하는 데인데 유튜브 가서 지금 한번 논장판 쳐보세요. 지난 일요일 날 그 방송된 거, 방송이 아니라 녹화한 게 나올 겁니다. 그 편집해가지고 뭐 11월 달에 TV에 나온다는데 교수 3명, 심사위원 중에 제가 1명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학생들이 올해 주제는 국난 극복의 역사입니다. 역사인데도 이 학생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문학, 예술이, 태권도가 혼합이 된 다양한 형태의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론을 조사하기도 하고요. 또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들이 준비한 걸 공유하기도 합니다. 벌써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오더니 교수님 안녕하세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제 수업을 들었던 이 경기꿈의대학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대학교 가서 본선에 올라온 겁니다. 저도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갑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제가 오늘 말한 걸 바탕으로 아유 나도 대학 가면은 그래 그 논장판 참여해서 장학금 좀 받아야겠다. 정부가 돈이죠. 여러분들 그때도 저한테 연락해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상 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는 물론 제가 심사위원은 아니겠지만 지도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또 도전하면서 선정되면은 대기업 취업할 때도 중요한 스펙이 되고 유학하거나 대학원 갈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스펙이 될 겁니다. 왜? 정부가 주는 상이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니까요. 또 장학금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주제, 여러분들 뭐 개인 상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수, 제가 평생 한 20년 박사 공부만 해봤는데요. 제가 하라고 그 다음은 하겠습니다. 저는 좋아서 했는데 다시 하라면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생각보다 물질적인 보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사는 건장할만 하죠. 여러분들 같이 인생의 황금기를 지내는 청소년들과 사제지간으로 공부를 하면서 또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우리 학교 축제도 같이 경험하시고 수학여행도 가시고 방학을 통해 또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네, 교사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 중에 역사 선생님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네요. 우리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그 미술 전시회를 기획하는 분들 그리고 그 미술관 운영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좋죠. 아주 그 현대식 미술관에서 좋죠, 여러분.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 우리가 기록학 관련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주제가 다양합니다. 이 시대에 유명한 미용사들을 상대로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화가들을 상대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재정적 후원이 있죠. 기업체라던가 또는 국가라던가 후원을 합니다. 그래요. 또 역사 해설사, 화성 일대를 안내하는 해설사 이런 분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주업으로 큰 돈 벌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아르바이트 내지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박물관 학예사. 그래요. 우리 수원역사박물관이라던가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있으시죠. 그래서 관련된 그 지역 수원의 역사를 저술하는 작업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겠죠. 혹은 박물관 전시회를 기획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수원에 화성이 있고요.
오산으로 가면 영조, 죄송합니다. 사도세자와 정조의 무덤 윤건릉이라는 또 조선왕조 왕릉이 세계문화의 우산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 관리하는 유네스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유네스코는 유엔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있죠. 역사문화재단. 그리고 문화 관련 공무원도 여러분들이 진로로 고민해 볼 만합니다. 방송국 PD, 그래요. 뭐 역사 스페셜이라던가 역사 관련 드라마라던가 뭐 역사 관련 영화를 만드는 분들입니다. 이분도 역사에 대한 식견이 대단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엉뚱한 걸 만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일제시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스마트폰 우리나라 들어온 게 2010년 이후인데요. 미국에서 나온 게 2007년이고요. 근데 뭐 근현대사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스마트폰 들고 뭐 전화통화를 한다던가 안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네. 문학가, 드라마 작가, 영화 감독. 여러분들 이 역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해리포터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공상과학 소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역사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신화가 들어가 있고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여러 마법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리포터 이야기를 쓴 여주 작가는요. 그거를 20세기 후반에 다양한 과학 문명과 함께 연결지어서 고대의 마법을 현대와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요. 그 중에 뭐 헤르미온느를 연기한 엠마 왓슨 같은 뭐 그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다양한 프로를 연출하면서 우리들에게 기쁜 감동을 주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설령 여러분들이 과학자의 삶을 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전혀 역사하고는 무관한 삶을 사시더라도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수업에서요. 여기 뭐 날짜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매번 강의는 달라지고 내용은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만 주제에 대해서만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수업입니다. 우리는 8번 만납니다. 여러분들 2번은 빠져도 수료증은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교수에게 직접 이런 안내를 받겠습니까? 가능하면 절대 빠지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부득이 빠지게 되면 즉각 그 전에 저에게 연락해서 제가 오산 지역 학생들 강의가 성남 지역이 월요일, 오산이 화요일, 여러분들이 수요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3번 하는데 뭐 다른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원한다면 제가 부득이 수업을 못 들어올 때는 배려를 해드리고요. 전혀 어려우면 녹화를 한 거를 좀 들으실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시에 와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고 여러분들이 위해 정시에 와서 제대로 강의를 하는 게 교수로서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수 소개, 학생 소개, 강의 진행 안내, 근현대사 구조, 구한말은 대한제국이 끝나가는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입니다. 한일합방 때까지를 구한말이라고 합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 고종이 황제를 선언하면서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한말은 좁히면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존재했던 대한제국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근현대사에서 흔히 넓히면 1863년 고종이 왕이 되면서 흥선 대영군이 집권하던 시기부터 우리는 근현대사로 흔히 간주하게 되죠. 네, 거기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여러분들과 바로 이 시기에 문학, 예술, 건축, 음악, 사상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이걸 영어로는 컬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문화라고 하죠. 문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어서 문화의 변동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운영궁의 봄. 운영궁이 뭔지 다음 주에 또 공부 좀 하시죠. 신소설, 경복궁, 중건. 여러분 역사가 있는 이런 겁니다. 경복궁 중건이라는 말은 다시 지었다는 건데 이 말 속에는 원래 경복궁이 누군가 만들었는데 이 경복궁이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이걸 구한말에 다시 만들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눈을 가진 사람은 경복궁 중건이라는 말을 통해 그런 걸 유추해냅니다.
덕수궁은 우리나라 고유한 궁궐인데 석조전은 르네상스식 건축물이랍니다. 르네상스식 건축물은 유럽에서나 있는 건데 이게 왜 들어오는 겁니까?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래야 1900년부터 1910년 사이에 세워진 이 건축물의 역사 속에 우리는 고한말의 고종이 느꼈던 고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고종이 느꼈던 고뇌고요.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1946년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느꼈을 겁니다. 아, 대한민국에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었구나.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46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렇군요. 이런 얘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1년 고등학생의 나이로 덕수궁 석조전에 거니면 또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아유, 역사 선생님, 그래, 이거 고종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 그런 게 있었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그냥 한복 입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일지 모릅니다. 사진 이쁘게 찍어서 카톡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모르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시대의 정신,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학문적 용어로 좀 유식하게 망탈리티라고 합니다. 망탈리티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같은 덕수궁 석조전을 보고 있지만 고종이 그걸 바라봤던 시선과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이 덕수궁에 가서 석조전을 바라봤을 때 드는 생각과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같은 건물을 보면서 드는 생각과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1950년대 때 6.25 전쟁 이후 할머니와 데이트를 할 때 갔던 덕수궁 석조전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 강화문 돌담길 걸어가면서 덕수궁 석조전을 봤을 때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과 여러분들이 2021년 혹시라도 덕수궁 가서 석조전을 보게 됐을 때 드는 생각은 전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는 덕수궁 석조전은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똑같이 지구라는 곳, 대한민국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지구는 여전히 태양을 돌고 있지만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연도가 있습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우리는 올해를 2021년이라고 하고 내년을 2022년이라고 할 겁니다. 이 공간 속에 살다 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고종 때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하는 시대 정신, 망탈리때와 일제강점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망탈리때, 심지어는 일제 안에서도 1910, 20, 30, 40년대 시대정신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도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와 여러분이 수원에 같은 아파트, 같은 빌라,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오늘 저녁을 먹을지라도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버지의 망탈리때와 여러분들의 망탈리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 차이가 충돌하기 시작하면은 때로는 아빠 엄마랑은 대화를 못하겠어. 나 아빠 엄마랑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하나 샀습니다. 유튜브도 좀 올리고 여러분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보니 사양이 좋아야겠는데 사양이 제일 좋은 걸 사다 보니 그 사양 좋은 컴퓨터 이름이 게이밍 컴퓨터입니다. 네, 제가 주문한 게 어제 왔어요. 어제.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다니는 제 아들이 아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효도를 다짐합니다. 아빠 그 노트북 내놓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제 중3짜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중3으로서의 망탈리때와 10대, 20, 30, 40대 거쳐 50대에 접어든 제가 가지고 있는 망탈리때는 다르겠죠. 그런 것이 역사일 겁니다. 네, 우리 그 다음 시간 세 번째 수업에서는 일제강점기의 구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문학. 예를 들면 무정은 1917년 이강수가 쓴 기념비적인 최초의 현대소설입니다. 운수 좋은 날은 1926년 동반작가라고 불리는 현진건 선생이 쓴 역설적 작품입니다. 상록수는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 심은 선생님이 1935년에 펴낸 소설이죠. 1910, 20, 3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이고 같은 일제 시대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시대상은 사뭇 다릅니다. 같은 일제 시대지만 10년마다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일제의 측면을 새롭게 조망할 겁니다. 조선 총독부 건축이 1926년 만들어지고요. 1997년 김영삼 대통령 때 철거가 됩니다.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눈물 없이는 우리가 못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살펴보고요. 우리나라 한류, 요새 여러분 봤나요? 오징어 게임, 미나리, 기생충 좋아요. 좋은데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는 1926년 나은규 감독이 만든 영화 아리랑입니다. 이 아리랑 여러분들이 못 봤을 겁니다. 왜? 원본 영화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필름이에요. 그러나 이 아리랑에 대해 우리 얘기 좀 해보고요. 일제 때 간첩들이, 일본 앞잡이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넘기는데 이 사람들이 다룬 영화가 밀정이죠.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2010년 이후 겁니다. 네. 영화 이야기도 좌우좌우 한번 해보죠. 이거는 이 밀정이라는 영화는요. 2010년 이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잡아다가 넘긴 밀정을 생각해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실제 밀정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를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 영화 밀정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보시고 3년 뒤 대학 가셔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지 말아라. 나도 모른다. 왜? 나는 변화하니까.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반대말도 있죠.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건 아마 사람 심성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장발장처럼 변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건 나름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5번째 시간에서는 해방 이후 고도성장기입니다. 1945년부터 1979년까지 역사를 다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입니다. 그 시기 정치적 혼란, 또 민중들의 상황을 다루고요. 베트남 파병, 석유 파동, 민주화운동, 독재,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6번째 시간은 그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들, 무진기획, 박인환이라고 하는 시인,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 이분들이 다 대표하는 시대가 다릅니다. 세종문화회관, 1979년에 완공이 되는 세종문화회관. 네, 그 시대에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볼 겁니다. 한국학이라는 게 왜 이때 떠올리게 되는지. 그래요. 그 시대 망탈리 때 1950년대야 6.25 전쟁 때문에 다 죽을 판이죠. 1960년대는 4.19 이거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자고 주장하고 새마을운동을 전개합니다. 네, 이런 것들 우리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학습할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세종대왕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세종대왕을 이해하기 위해 추상적으로 체험을 도전해 봅니다. 이런 걸 추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노력을 우리는 기울일 것이고요. 7번째 시간은 민주화 시기. 민주화 시기는 198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는 여전히 독재 시대였습니다. 그 독재 시대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민주화 시대가 오는지, 그리고 그 시대 1890년대에 접어들면 민주화 시대의 모든 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고 빈부의 차이는 커졌고요. IMF라고 하는 겪어보지 못한 충격이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20대 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만 우리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 그쯤 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아픔에 대해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또는 할아버지와 세대 차이를 극복하면서 대화하는 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세계 최고 선진국 중에 하나로 만든 건 여러분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는 앞으로 1920년대 이후 30년대, 40년대를 이끌 겁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최고 선진국으로 만든 세대는 여러분 할아버지의 세대와 여러분 아버지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걸 이뤄낸 세대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실 수 있죠. 마지막 주입니다. 8번째, 3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주는. 그래서 7번 곱하기 2시간, 14시간 더하기 3시간. 모두 이 수업은 17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학 건축예술 사상에 대해 그 1980년대 이후를 조망하면서 4차 산업혁명, 6차 산업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51분입니다. 8시까지 10분 쉴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석을 저는 중간에 여러 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을 배려하겠지만, 그러나 출석률이 또는 수업 듣는 시간이 미진한 분들에 대해서는 결석 내지는 2분의 출석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원칙에 관한 문제니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1교시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8시 정각에 여기에서 두 번째 수업 여기 조선왕조의 역사 교훈 개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잠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